이번 영상은 영화 예고편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가 자제의 주가 조작으로 인해 검찰은 이 씨를 주가 조작 혐의로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으로 하락세를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아무래도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도둑놈의 새끼들. 안 그래? 상관없어, 다 빼. 어떤 새끼야 이거? 최근 수익률이 좋으셨네요. 별거 아니에요. 작전주 하나 추격해서 좀 먹었죠. 대신 이번에 헤비급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네가 차트를 봐라. 한세를 짜야지. 베스트로. 얼마나 봐? 600억은 뽑겠다. 이번엔 제가 직접 인벌브 하겠어요. 이번에 새로 영입한 강현수 차장.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거절하면? 그 정도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주식 하나가 장난 아니게 오를 거야. 이건 우리 인생의 기회다. 이번 한 방으로 끝내는 거야. 잡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야죠. 오지 말랬지! 큰일 났어. 강현수 이 자식이 없어졌어. 주식 빼돌리고 튄 거 같아. 계속 주가 끌어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양아치 본성 나오네. 작전이라는 게 주식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 영상은 2009년 개봉작 작전의 예고편입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이 영화 안에 주식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왜 돈을 벌 수 없는지, 작전은 무엇이며 작전 세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거지는 또 무엇인지 등과 같은 내용을 빠른 전개와 적절한 코미디, 탄탄한 구조로 쉽게 알 수 있게 한 영화입니다. 주식을 하려는 분들이 보면 좋을 영화로 추천합니다. 물론 제가 직장인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미 투자자들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신이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경우에 말이죠. 개미 투자자들이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세력들보다 정보에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돈 많은 개인 몇 명이 뭉쳐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 흐르는 정보를 개미 투자자들보다 훨씬 먼저 알기 때문에 주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를 것처럼 특정 주식을 과열시켜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만들어 주가를 올린 후 대량으로 매도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져가거나 그 반대로 전도 유망한 회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뒤 싼 값에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인 후에 주가를 띄우고는 팔아서 역시나 시세 차익을 벌어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작전 세력이라고 하고 작전 세력이 붙은 주식을 작전주라고 합니다. 영화 작전처럼 말이죠.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생활은 금융산업을 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융산업은 크게 주식, 은행, 보험, 카드 네 분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은행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은행과 다양한 거래를 합니다. 예전에야 한 달치 급여를 월급 봉투에 현금으로 담아주었지만 요즘에는 모두 은행 거래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월급 통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다양한 예적금 거래는 물론 신용카드도 은행에서 만들고 대출도 받습니다. 은행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금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기 위해 은행의 역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언급하려면 영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이 곧 돈이었던 시기인 16세기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이 현대 은행의 시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금은 무겁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 불편해 금 세공업자들은 금을 세공해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보유한 사람이 자신의 금을 금 세공업자에게 맡기고 필요하면 금화로 만들어 쓰거나 금을 통째로 꺼내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금을 보관하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 보관료를 세공업자에게 주었습니다. 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금 세공업자는 금 주인들에게 보관증을 발행해 주었는데요. 그 보관증이라는 게 종이 한 장인 만큼 금에 비해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서 사람들은 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금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금 세공업자들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금을 찾으러 오지 않고 통상적으로 금을 맡긴 사람들의 10%만이 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인데요. 그때부터 금 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 보관증을 발행해 대출업을 시작합니다. 금 보관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인데 이 대출업으로 그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을 맡긴 사람들이 자신이 맡긴 금의 허락도 없이 금 보관증을 발행하는 세공업자들에게 항의하자 세공업자들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대출로 얻는 이자 수익을 일정 부분 나눠주겠다는 것이었죠. 딱히 손해볼 게 없는 금 보관자들은 세공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예금이자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으로 현대은행의 시작이 이렇게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세공업자들은 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금의 총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금을 자신에게 맡겼는지 아는 사람은 본인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공업자들은 금 보관증을 남발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더 많이 대출하고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공업자들의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자 일부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실을 알아낸 이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아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요즘 말로 뱅크런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로 금 세공업자들은 파산 위기에 처하는데 마침 그들에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영국 왕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런저런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이에 왕실은 세공업자들에게 가상의 돈, 즉 금을 만들어 대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대신 이들로부터 금 보관증을 받아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맡긴 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 이른바 일정 수량의 금을 꼭 보유하도록 했는데 그 비율은 발행한 총 금 보관증 금액의 10%입니다. 이게 왜 10%인가는 통상적으로 10%의 사람들이 맡긴 금을 찾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굳어져 현재도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통상 10%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와 예금마다 조금씩 달라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7% 정도의 지급 준비율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가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